여러분들 이 시험 합격하시면 이제 바로 중개 실무를 하실 거잖아요. 중개 실무. 그러면 되게 중개업을 합니다. 중개업. 여러분이 중개업을 출발하게 되면 꼭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우선 주거용. 얘는 필수예요, 필수. 아파트 매매하고 원룸, 투룸, 다세대 다 가고 등등해서 주거용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거용은 필수 과정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다가 추가로 여러분들이 목적을 따로 정하세요. 뭐냐면요. 전공, 다음에 부전공입니다. 전공, 부전공. 저 같은 경우는 전공하게 되면 주로 이제 상가인데 주로 병원 전문이거든요. 병원 또는 약국입니다. 부전공은 이제 토지. 실제로 제가 쓰는 계약서는요, 주거용은 별로 없어요. 거기가 이제 상가 아니면 토지거든요. 예. 그 여러분들이 항상 전공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예. 주거용 이외에도. 예. 그러면 중개 실무가 충분히 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개업을 하게 되면 상가나 토지는 여러분들이 중개법 공부하면 수수료가 법정 수수료가 0.9%죠. 0.9%. 10억짜리를 거래하면 0.9%가 900만 원 벌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나 토지는 0.9%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개하다 보면 이거를 0.9%를 초과할 때가 많습니다. 초과할 때. 그런데 초과할 때 더 받아버리면 이거는 굉장한 불이익을 받잖아요. 예. 절대 이제 초과 수수료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거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도 중개업 잘하시는 분들은요, 중개 이외에도 별도로 이제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은 그 목적이 뭐지? 컨설팅입니다. 그래, 중개 이외의 업무를 컨설팅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개 컨설팅 수수료는 대개 정해진 게 3%거든요. 3%입니다. 훨씬 커요. 예.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에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항목들. 이들은 이제 분양 대행이다, 뭐 신축이다, 개발이다. 이것저것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좋거든요. 그럼 중개 이외의 업무도 같이 다룰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초과하는 부분은요. 별도로 0.9% 한도에서는 법적으로 중개 계약서 쓰면 되고, 초과하는 부분은 컨설팅 계약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걸릴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력이 늘게 되면 따로 이제 컨설팅 수수료를 3% 확보를 위해서라도 별도로 이제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 법인 설립이야 뭐 1인 법인이면 요즘 그 어디죠? 따로 이제 법무사에 실비로 한 100만 원만 들어주게 되면 얼마든지 법인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참고로 이제 저의 경우에도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따로 이제 물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약국입니다. 약국을 넣어달래요. 신축 건물인데, 신축 건물. 5층 건물입니다. 2층은 피부과고요, 피부과. 그 다음에 3층, 4층, 5층이 내과하고 정형외과예요. 그러니까 이 4개층이 전부 다 이미 다 계약서는 써졌고 병원에 다 들어왔습니다. 신축 건물인데 곧 준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병원은 다 찾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약국 전체 면적은 22평인데 아마 전용 면적은 아마 한 13평쯤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약사를 넣어주세요. 약사. 그럼 보세요. 이때 약국 조건이 보증금 2억에. 월세를 측정하기 아주 애매하거든요. 왜? 처음 시작하는 약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적에는 이 병원에서 이제 주로 이제 조제 약 짓기 위해서 끊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처방전 보고 이제 조제를 하죠. 조제. 보통 조제 수입에서 30% 임대료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조제료가 1,000만 원이면 30%니까 월세 300을 내라 이런 식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조제 프로테이지는 30%좀 과다하다. 보통 한 20%가 일반적이에요. 20%가.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실무적인 측면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임대료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가 애매하면 중개수수료 받기도 애매하잖아요. 예. 이럴 때 이제 컨설팅 하게 되면 보통 약국당 맞춰주게 되면 그냥 환산 보증금에서 0.9% 아니고 4% 내. 어려운 약국 맞춰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정기계약서까지는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별도로 이제 컨설팅 계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어제 파트너하고 얘기해 보니까 4%가 아니라 그냥 약국당 맞춰주고 그냥 5천만 원 받자. 5천만 원. 받자. 5천 받는 것도 법정 수수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다 컨설팅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5천 받아서 이제 팀끼리 나누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하다 보면 꼭 이제 중개법을 떠나서 초과 부분을 하시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충분히 법인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딱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하시게 되면 항상 주거용만 해야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항상 이제 주거용은 필수고 누구든지 하는 거고 누구든지 하는 거고 내 전공이 뭐냐 전공이 상가든지 토지든지 개발이든지 공장이든지 아니면 경매든지 아니면 지분 매매라든지 이렇게 자기 주 전공을 정해야 됩니다. 항상 잘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전공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살려야 됩니다. 가능한 부전공까지도 있으면 좋겠죠. 예. 자, 참고를 하시고요. 자, 토지 정책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토지 정책. 다음에 주택 정책입니다. 사실은 부동산 정책에서는 주택 정책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네모되어 있죠. 네모가 중요하죠. 바로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이다. 여기서는 무조건 출제가 돼요. 그러면 대개 우리가 1부터 상세 공부를 하겠지만 임대주택 정책이 되면 흐름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최고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가 있고요. 다음에 임대료 보조금입니다. 세 번째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올해 시험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주택의 종류를 물었잖아요. 올해는 여기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파트는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택의 여과 과정입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입니다. 자, 여과 과정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자, 흐름한 동네가 있어요. 판잣집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동네는 어떻게 하죠? 재개발. 재개발 들어가죠.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흐름한 동네가 아주 동네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나쁜 동네가 좋은 지역으로 바뀌더라. 이것을 이제 여가 과정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하향여가도 있고 상향여가도 있겠지만은요. 이렇게 이제 동네가 이제 바뀌는 과정. 주택이 이동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을 이제 상세히 공부를 또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주택의 선분양과 후분양입니다. 선분양과 후분양. 이런 내용도 아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 들어보셨죠?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바로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도 출제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자, 이외에도 토지 가격도 공시를 하지만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주택 가격도 적정 가격을 공시하자 해서 주택 가격 공시. 이런 것도 중요한 논점. 다만 이런 공시지가라든지 주택가격 공시 이런 것들은요. 정책에서 따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책 맨 끝에 보시면 맨 뒤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따로 공부하거든요. 이것도 다시 말하자면 정책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세 정책인데요. 조세 정책은 또 네모되어 있죠. 네모를 써주자. 바로 조세의 귀착입니다. 조세의 귀착입니다. 조세 귀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요. 자, 맥주가 있어요, 맥주. 그러면 이제 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생산자가 되고요. 맥주를 사 마시는 소비자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맥주 한 병에 한 2,700원 잡을까요? 한 병에 이 백맥주가 2,700원 하더라. 그런데 정부가요, 맥주 한 병당 세금을 100원씩 더 부과한다. 맥주 한 병당 세금을 100원씩 더 부담을 시킨대요. 그럼 이때 이 100원의 세금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세금을 각각 어떻게 나누어서 내느냐. 이게 바로 조세의 귀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의 세금 중에서 맥주를 만드는 생산자가 세금을 70원 부담하면 나머지 30원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또는 생산자가 60원 부담하면 소비자가 40원 세금 내야 되겠네. 이렇게 각각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각 나누어서 세금을 내자. 이것을 조세 귀착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명확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어서 이제 특히 세금하게 되면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양도세를 중과시키죠. 그래서 양도세를 중과시하는 경우에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까지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하게 되면 특히 제가 칠판에 판사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여기서 거의 다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수많은 법률들이 많지만은 정책은요, 기본서는 대개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만 체계를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가 보일 겁니다. 결국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현상이 부동산 문제가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더라. 정책입니다. 정책. 이제 거기에 정책은 부동산 문제하고 정책 두 가지를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게 두 가지인데 우리 시험은요, 요즘은 부동산 문제는 거의 이겁니다. 요즘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거의. 그러니까 정책에서 여기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험은 문제를 거의 묻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년 1월부터 정규 진도를 나가게 되면 이 문제 부분은 오늘 입문 과정에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정책이 중요하니까 정책은요, 1월부터 정규 진도 나갈 때마다 단계적으로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약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또 진도를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입문 과정에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흐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부동산 문제를 지금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문제. 교재 보시면요. 136페이지입니다. 네모 2번 부동산 문제가 나와요. 자, 문제가 뭐라고 했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현상입니다. 관계 악화 현상. 자, 거기 두 가지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가로 1번 토지 문제가 보이죠? 한 장 넘겼더니 138페이지 괄호 2번 주택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목차들을 제가 다 적어 드렸으니까 눈에 쉽게 들어올 거예요. 자, 먼저 괄호 1번 토지 문제부터 보시면요. 1번 우리나라는 절대 토지가 부족하다. 토지 부족 문제. 토지가 부족하니까 2번요. 땅값이 올라가죠. 집가고 즉 투기 문제를 말해요. 자, 2번 있죠. 집가고 2번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집가고. 집가고는 가장 큰 폐단이 투기가 극성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집가구의 폐단에 대해서는 과거 시험은 출제가 꽤 많이 되었어요. 한 6번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가구는 내용은 쉬워요. 쉽지만 과거에 출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목차는 아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항목이 5개 나와요. 땅값이 비싸니까 기업은 투기가 만연한다. 당연한 말이고요. 니은번 땅 가진 자, 못 가진 자, 사회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디귿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잖아요. 다음에 리얼번, 주택 문제 해결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 미연번, 토지행위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 다 신목차죠. 그래서 집값의 폐단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출제가 많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풀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3번, 토지 투기. 집가구 때문에 투기가 생기더라. 당연한 말이고요. 4번 보게 되면 토지 이용의 비효율적인 이용이다. 이것도 부동산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에 5번, 토지 소유의 불평등. 나왔죠? 요거 지워졌네요. 토지 소유 편중. 우리나라는요, 땅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 편중에서 너무 심하거든요. 사실 전 세계만 놓고 본다면 전 세계의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전체 소득의 90% 소득입니다. 전 세계 전체의 90% 소득 중에서 이 소득을 가진 사람이 소득을 단 상위층 0.1%, 0.1%가 이 전체 소득을 다 갖고 있대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부의 양극화가 절대적으로 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보게 되면 땅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소유가 편중이 되었다. 소유 불평등인데요. 다시 말하면 분배의 부적정 문제죠. 그래서 5번 내용과 관련해서 아래 보시면 색칠 네모가 나와요. 색칠 네모까지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색칠 네모를 보게 되면 제목이 소득 분배 측정, 이런 목차가 나오잖아요. 소득 분배 측정이다. 자, 소득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괄호 1번 10분위 분배율, 다음에 괄호 2번 로렌츠 곡선, 다음에 3번 지니 계수가 나와요. 얘도요, 오늘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죠? 여지껏 출제가 한 번도 안 되었지만, 출제도 한 번도 안 된 것을 매달마다 계속 반복해서 설명한 것은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듣고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괄호 2번부터 먼저 볼게요. 2번 보시면요, 로렌츠 곡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3번 있죠, 지니 계수. 그래서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를 먼저 공부해요. 먼저. 자, 로렌츠 곡선입니다. 로렌츠 곡선은 중간에 네모 그림이 있죠. 이 그림만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은 어려운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고, 책에 있는 그림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모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로축은 소득입니다. 소득. 그리고 가로축은 인구수가 돼요. 인구수. 유의할 점은 이때 요 네모 전체가요, 한 개인이 아니고 한 국가 전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얘가 뭐지? 한 국가 전체의 소득입니다. 또 얘는요, 한 국가 전체 인구수예요. 국가 전체를 말합니다. 이때 자, 이렇게 대각선이 보일 거예요. 대각선의 의미를 아시면 돼요. 그러면 대각선의 의미가 뭐냐? 자, 전체 인구에서 이만큼이 10%다. 10% 인구. 자, 10% 인구가 소득을 이렇게 10% 소득을 갖고 있대요. 10%. 다음에 20% 인구가 소득을 20%. 30% 인구가 소득을 30% 갖고 있다. 이렇게 쭉 나가면요,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소득을 똑같이 갖고 있네. 아마 이런 국가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대각선이 뭘 말했냐? 누구나 소득을 똑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완전 평등선입니다.
누구나 평등하다. 완전 평등선이 되는 거예요. 자, 대각선 이미 아시겠죠? 대각선. 그럼 이제 다시 또 응용합니다. 이제는요, 요렇게 봐요, 요렇게. 요런 곡선. 자, 로렌츠가 대각선이 아니고 조금 볼록하대요. 이렇게 볼록하다. 그럼 얘가 뭘 말하느냐? 자, 10% 인구죠, 10%. 이렇게 보게 되면 10% 인구가 10% 소득이죠. 그럼 이제 10% 소득을 인구가 몇 프로? 3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30%의 인구가 겨우 소득을 10%를 갖고 있대요. 무슨 말이죠? 30%가 10% 소득을 가지면 30%가 잘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예. 그래서 이제 이만큼 볼록할 적에는 결국 볼록할수록 이제 30%가 10% 소득이다. 30%가 못 산다는 말입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점점 더 볼록해집니다. 이만큼요. 이렇게 돼요. 되게 볼록하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90%, 90%. 90%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10%만 겨우 갖고 있대요. 그게 이만큼 볼록하니까 90%가 10% 소득을 가진다. 90%가 잘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니까 90% 인구가 전부 다 거지처럼 사네. 예. 이제 그래프 의미하시겠죠? 결론. 로렌츠 곡선이, 자, 대각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볼록할수록 잘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자, 극단적으로 로렌츠가 직각이래. 직각. 이런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뭘 말하지? 완전 불평등입니다. 완전 불평등선이다. 그래서 이제 완전 평등 이런 나라도 없고 한 사람이 전부 다 가져 완전 불평등 이런 국가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로렌츠 곡선은 이제 이해되시겠죠? 대각선에서 멀수록 평등, 불평등, 불평등. 그래서 이제 그림만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요, 책에다가 로렌츠 곡선 제목에다가 화살표 해주고 하나만 적어주면 돼요. 어떻게? 대각선에서 멀수록 불평등. 끝. 결론만 아시면 돼요. 대각선에서 멀수록 불평등하다. 여기까지 로렌츠 곡선입니다. 로렌츠. 그럼 이제 이 로렌츠 곡선은 그림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림으로. 그런데 이제 그림으로 보기는 이해하지만은 이것을 이제 알기 쉽게 숫자로 표시하자. 그래서 로렌츠 곡선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 바로 진위계수가 돼요. 진위계수. 그래서 이것을 수치화하였다. 숫자로 표시한 것이 바로 진위계수다. 진위계수. 그럼 이제 진위계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바로 3번 보시면 돼요. 3번. 진위계수를 봅니다. 진위계수는 뭘 말하죠? 이 그림을 숫자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숫자로. 그러면 숫자로 표현해 볼까요? 이런 경우. 자, 이쯤만 되면 굉장히 불평등하죠. 왜? 90%가 소득을 겨우 10%밖에 못 가져니까 90%가 정말 못 살고 나머지 10%가 엄청난 소득을 갖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멀수록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 노란선 이것을 수치화해보자. 수치화. 그래서 이제 진위계수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위계수는. 진위계수. G라고 표현할게요.
진위계수는요, 쉽게 보면요, 전체 삼각형 면적입니다. 전체. 분모가 전체 삼각형 면적이 돼요. 그럼 다음에 비금 증거 있죠. 비금 증거. 얘가 바로 분자가 돼요. 비금 증거. 얘가 바로 진위계수입니다. 수치한 것이 진위계수다. 그러면 이제 부호를 넣게 되면 빗금친 부분을 알파, 나머지 부분이 베타, 알파, 베타. 구분되시겠죠? 알파, 베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치화하게 되면 전체 삼각형은 전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고. 다음에 분자는요,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니까 알파가 돼요. 알파. 얘가 바로 알파. 이렇게 계산하니까 현재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90%가 돼요. 90%. 빗금친이 90%다. 그래서 0.9가 나와요. 0.9. 그래서 이제 로렌츠 곡선이 이만큼 이제 멀어진 것은요, 수치화 시키니까 0.9가 나왔다. 요즘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진위계수를 봤을 적에 결국 진위계수는 결론적으로 0과 1 사이 값을 갖게 됩니다. 0과 1 사이. 진위계수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전체 삼각형이죠. 분자는 대각선이니까 면적이 제로가 돼요. 제로. 면적이 제로다. 그래서 0이 되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완전 평등. 얘가 바로 대각선 완전 평등을 가리킵니다. 완전 평등. 자, 1이 되면 1. 분모가 전체 면적이죠. 전체 면적. 그러면 이제 분자도 전체 면적이야. 전체 면적. 전체 면적이면 1이 되겠네요. 1이면 뭐가 되죠? 완전 불평등이죠. 얘는 완전 불평등이다. 따라서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 값을 가지는데 결론적으로 로렌츠가 멀수록 빗금친 면적이 커지니까 진위계수가 0.5라는 것은 결국은 뭐지? 그만큼 로렌츠 곡선이 먼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불평등하다. 진위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따라서 진위계수는요, 요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또 화살표 제목에다가 하나만 적어주면 돼요. 진위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1에 가깝다는 것은 다른 말로 값이 커지는 거죠. 그럼 이제 클수록. 진위계수는 클수록. 설명 끝났습니다. 따라서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보다 멀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진위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또는 클수록 불평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렌츠와 진위계수는요,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파트는 설명은 들었지만 여지껏 우리 시험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 번 듣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이제 앞 페이지 보시면 13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번 보게 되면 10분위 분비다. 10분위 분비율. 10분위 분비율입니다. 얘도 중요한 건 아닌데 생각보다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10분위 분배율은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분자 분모 공식이 나오죠. 자, 분자 분모 공식을 옮겨봅니다. 자, 분모가요, 상위 20% 소득이 합계죠. 상위 20% 소득의 합. 상위 20%. 다음에 분자가요, 하위 40% 소득 합계죠. 하위 40% 소득이 합계다. 얘가 바로 10분위 분비입니다. 편하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뭘 말하느냐? 자, 10분위 분비니까 그냥 10분위 단위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 자,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소득의 흐름인데요. 그러면 맨 앞에 게 뭐죠? 상위 소득 1%, 상위 소득 1%.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로 대기업 총수들이죠. 엄청나잖아요. 그럼 이제 상위 소득 10%, 20% 쭉 넘어가면 갈수록 이제 60%, 70%, 80%, 90%, 100%. 이런 층은 이제 하위층이죠. 저소득층. 그러면 이 100%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서울역에 가니까 주로 노숙자들. 가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꼴찌잖아요. 자, 이렇게 봤을 적에 이거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나는 소득 분포도가 이 중에서 어디쯤 속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위층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이제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그나마 또 이제 자가용 몰고 다니면서 어느 정도 재테크를 하기 때문에 대개는 전부 다 이 중상위층, 재산이 이제 중간층은 다 이제 앞서가시더라고요. 어쨌건 이렇게 보았을 때 상위 20%죠. 상위 20%. 상위 20%면 얘를 말이에요. 요거. 얘가 바로 상위 20%. 상위 20%. 다음에 분자는요, 하위 40%죠. 하위 40%. 하위 40%는 거꾸로 10, 20, 40%. 거꾸로 40%. 그게 이제 소득의 총합을 얘를 분모에 집어넣고 얘를요 분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위층 20% 소득 합계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하위층은 40% 아무리 대본들 얘는요 소득이 얼마 안 돼, 별로 안 돼요. 사실 하위층 40% 다 합친 게 상위층 아마 1, 2%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 격차가 왜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상위층 소득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많다는 것은 지금 이 흐름에서는 당연히 얘는 작을 수밖에 없지. 따라서 결론적으로 10분위 분비율이 작다는 것은 하위층 소득이 별로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하위층이 못 산다. 소득 분배가 하위층이 왜곡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분위 분배율은 역시 하나만 결론적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얘는요 작을수록 못 살잖아요. 그래서 작을수록 얘가 작을수록 불평등하다. 결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요, 이렇게 정리해 놓고도 오늘 수업 끝나봐요. 끝나고 돌아서면 휘리릭 날아가 버립니다. 까먹어 버려요. 도대체 10분의 분별이 뭔지, 얘가 큰 게 좋은지, 작은 게 좋은지 헷갈려 버려요. 정리가 안 돼요. 로렌츠는 뭘수록 불평등. 똑같은 말로 진익에서는 1에 가까워서 불평등. 얘는 쉽게 정리가 돼 버리는데. 근데 이제 얘는요,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뭘 그렸습니까? 아시겠죠? 사과. 사과예요, 사과. 사과가 6개 있어요. 사과가 6개 있다. 그러면 이제 이 6개를 이제 애들한테 나눠주는데요. 애가 3명이에요, 3명. 3명입니다.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고, 막내가 있어요. 저 같으면요, 사과가 6개 있으면, 야, 장남, 너 2개 먹어. 차남, 너도 2개 먹어. 막내, 네 것도 3개야. 둘 똑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특히 우리나라는 장남의 선호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장남 너 많이 먹어. 3개. 차남은 2개 먹고, 막내 1개만 먹어. 이런 집이 더 많습니다. 제가 사과를 예를 들었는데 사실 사과가 아니고 상속이다. 그럼 이제 납득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삼형제라면 그대로 n분의 1씩 줄 겁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가정들은 되게 장남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장남을 최고 많이 주고 막내는 찬밥 신세 적게 받아요. 이런 집이 사실 많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막내가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이렇게 보았을 때 막내 입장이 돼 보세요. 똑같은 형님인데요. 큰 놈은 많이 먹고 저는 막내니까 적게 먹고 막내가 적게 배분 바르니까 적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답이 나왔죠? 막내는 적게 분배 바르니까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이 분배는요. 분배는 작을수록 불만이 크다. 그래서 이 분배는 작을수록 불평등하다. 그래서 이제 막내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10분의 분배율을 하게 되면 분배는 작을수록 불만이 크다, 불평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상의 소득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불평등한 경우는 로렌츠는 대각선에서 멀수록 불평등하고 진익에서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고 분배는 작을수록 불평등하다. 그러고 정리하시면 끝. 그래서 이제 이 이상 한번 이해하시면요. 얘는 여지껏 출제된 게 거의 없으니까 그대로 쭉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부터 별로 언급할 내용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138페이지 봅니다. 토지 문제가 끝났고요. 2번 주택 문제. 자, 주택 문제를 보시면 자, 10번 볼까요? 지워져 버렸네.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 기억나시죠? 그대로 나오네요. 동그라미 1번 양적 주택 문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질적 주택 문제 두 가지입니다. 우선 양적 주택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요. 1번 보시면 인구가 증가하니까 인구 동그라미. 자, 인구가 늘어나니까 주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니까 양적으로 주택이 필요하더라. 양적 주택 요인이 됩니다. 주된 이유가 인구고요. 자, 나머지는 상식적입니다. 두 번째, 핵과족화 현상. 핵과족화 되게 되면 가구가 분리되잖아요. 가구가 분리되는 만큼 양적으로 주택이 더 필요하잖아요. 세 번째, 1인 가구 수가 증가한다 당연한 말이고 다음에 공공사업에 따라서 주택이 철거되는 만큼 주택이 필요하겠네. 양적 수요 증가가 됩니다. 미연분 보게 되면요. 필요 공가율의 증가. 요거는 밑줄 아세요. 그래서 참고로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필요 공가율의 증가는 양적 수요 증가율인데 필요 공가율 증가가 무엇을 말하나? 필요 공가율. 자, 필요 공가를 하게 되면요. 필요 공가를 알기 위해서는 공가를 알아야 됩니다. 공가는 빈집이죠, 빈집. 공가의 종류가
아래 보니까 박스 있죠. 자, 박스 보게 되면 공가 현상 종류가 4개 나와요. 4가지. 첫 번째, 마찰적 공가. 두 번째, 의도적 공가. 세 번째, 주택의 방기 현상. 네 번째는요, 통계적 공가.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죠? 마찰적 공가. 자, 마찰적 공가에다가 이 꼴 적어줄래요? 마찰적 공가에다가 자, 화살표 이 꼴. 얘가 똑같은 말로 필요 공가입니다. 자, 결론. 위에 미음문에서 말하는 필요 공가는 뭘 말한다? 마찰적 공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필요 공가율, 마찰적 공가율, 얘가 뭘 말하느냐? 얘는요, 땡땡, 이사철만 적어주자. 이사철. 볼까요? 이사철. 주택이 있습니다. 자, 이 주택에 살던 사람이 이사갑니다. 이사가요. 그러면 이제 이사가면 잠시 빈집이죠. 다른 세대가 이사해서 들어올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빈집이 된다. 이사가요, 들어와요. 당연히 이때는 잠시 집이 비잖아요. 얘가 뭐지? 필요공가. 다른 말로 마찰적 공가가 됩니다. 얘는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필요한 공가입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이사 간다, 이사 들어와, 그 사이 잠시 빈집이 되는 거. 필요공가. 그래서 대개 선진국에서는 이사가고 들어오는 사이에 잠시 이제 빈집 공가, 이거 바로 필요 공가인데요. 이런 마찰적 공가는요, 대개 연간 한 3%쯤 보고 있어요. 3%. 3%가 선진국 수준입니다. 만약 이 필요 공가가 3%에서 5%로 커진대, 얘가 무슨 말이죠? 얘가 커진다는 것은 이사를 많이 한대 말이잖아요. 이사를 많이 하는 만큼 양적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지. 따라서 필요 공간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주택이 필요하다, 주택 수요 증가가 됩니다. 양적 문제가 돼요. 다음에, 자, 그러면 박스 보시면서 마찰적 공간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의도적 공가. 자, 의도적 공가는요, 첫 줄 보시면 별장과 같은 밑줄 아세요? 여가주택 밑줄, 여가주택. 여가주택. 여가주택의 의도적 공가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돈이 많습니다.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몇십억짜리. 게다가 저기 경기도 호숫가에 양평에 경치 좋죠. 여기에 별장도 갖고 있다. 부자 맞죠?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고 양평에 별장도 갖고 있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주택을 2개 갖고 있네. 근데 얘가 뭡니까? 별장. 얘는 바로 여가주택입니다. 여가주택.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평일날에는 강남에서 아파트에서 거주합니다. 잠도 자고 하다가 이제 주말이 되면 가까운데 별장에 와서 쉬겠죠. 쉰다면요, 별장에서 쉬니까 아파트가 빈집이 돼. 빈집이 돼. 2박 3일을 쉬고 아파트 들어가니까 얘가 빈집이 돼. 왔다리 갔다리 빈집이 되죠. 이게 바로 의도적 공가. 의도적 공가. 따라서 여가주택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 바로 의도적 공가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 주택의 방기 현상. 자, 이 방기란 말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또 인터넷 국어 사전 찾아보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방기란 말은요, 쉬운 말로 방치하더라, 방치. 이게 더 쉽네. 방치한다. 주택의 방기 현상은 주택을 방치했대, 방치. 그러면 주택을 방치했더라. 여러분들이 촌에 가면 많이 보죠. 여러분들이 내가 운전하면서 국도를 쭉 운전하다 보면 저 멀리 벌어진 폐가, 얘가 뭡니까? 집을 버린 거잖아요. 방치했잖아요. 폐가 버린 집입니다. 왜 버렸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다시 말하면 그 집을 갖고 있는 자체가 뭐 환경도 안 맞고 세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수익이 안 맞아서 버렸다. 여러분 주택의 방치 현상, 다른 말로 주택의 방기 현상입니다. 되시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통계적 공가는요. 자, 가볍게 밑줄해 주세요. 3분의 2 이상이 건설된 주택을 통계학적으로는 주택으로 취급하나 밑줄. 그러니까 통계학 관점에서는 100% 완공이 아니고 3분의 2만 짓게 되면 주택으로 인정해 주자. 이거 바로 통계적. 그러면 이제 3분의 2만 짓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갭만큼은 공가가 발생했잖아요. 이것을 통계적 공가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공가 종류가 네 가지가 있더라. 마찰적 공가, 의존적 공가, 주택의 방기 현상, 그리고 통계적 공가. 뭐 다 필요가 없고요. 이제 포인트는 뭐지? 필요 공가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마찰적 공가를 말하고 얘가 바로 양적 주택 수요 증가 요인이 된다는 점만 연결하시면 돼요. 다음에 2번 내려가요. 질적 주택 문제. 질적 주택 문제는 자, 이제 양적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 했는데 다음에는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점점 더 크고 나은 집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질적 문제는 기업번 보게 되면 자, 중간에 보시면 주민의 소득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소득 동그라미 소득이 증가하니까 더 크고 좋은 집을 선호하잖아요. 질적으로 나은 집을 선호하더라 해서 질적 주택 문제는 가장 주된 이유가 소득 향상입니다. 소득. 뭐 이 외에도 뭐 리얼번 보게 되면 신건축 자재가 개발이 되고 미연번 주택 금융이 확대되는 만큼 질적으로 나은 주택을 선호하려고 하더라. 뭐 이렇게 흐름만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상으로 이제 주택 문제는 크게 양적 문제와 주택 문제 두 가지가 있더라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를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모 3번. 부동산 문제의 특징. 자, 지금 공부한 게 두 가지죠. 토지 문제가 있고 주택 문제가 있어요. 결국 토지 문제건 주택 문제건 둘 다 공통적으로 각 가진 문제의 특징들이 크게 네 가지인데요. 1번 악화 성량, 2번 비가역성, 3번 지속성, 4번 해결 수단의 다양성입니다. 어려운 말 없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악화 성량은요. 제목 그대로 부동산 문제는 계속 악화된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 악화된대요. 그러면 이제 악화 성량은요. 비슷한 우리 속담이 있죠. 예를 들면 바늘 도둑이 무엇이 된다? 소도둑이죠. 얼마나 악화되었습니까? 그래서 속담 떠올리면 되겠네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해서 바로 악화성능을 말합니다. 다음에 바로 2번 비가역성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즉 돌이킬 수가 없는 특성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비가역성은요. 2번, 3번 볼까요? 2번 한 번 지가가 폭등하면 폭등한 지가 순회에서 경제 상태가 형성되면서 땅가서 원래대로 잘 돌아오지가 않더라. 3번 도시계획이나 토지 이용계획을 한번 걸치면 원래대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돌이킬 수가 없다. 비가역성. 이것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 소 잃고 외양간 꽂히면 뭐하냐? 떠나버린 소는 다시는 돌아오지가 않잖아요. 즉 비가역성을 가리킵니다. 다음에 3번 지속성. 제목 그대로죠. 부동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다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8까지 가더라. 바로 지속성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해결 수단에 다양성하게 되면요. 부동산 정책은 자, 첫 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각종 세제, 금융, 재정, 개발, 토지 이용, 권리 분석, 중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개별적으로 풀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풀어야 된다 해서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어떤 정책, 종합 정책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해결 수단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네 가지가 토지이건 주택이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특징들입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가 네모 4번 부동산 정책 본론인데요. 정책.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 정책의 흐름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의 노트에서 맨 밑에 보게 되면 맨 밑에 마지막 네모 있죠. 제목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있죠. 거기 두 가지가 정치적 기능과 경제 기능인데요. 이 파트는요. 다음 시간에 정책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는요. 정책 제가 또 앞부분에 왜 정책이 필요하느냐 정부 개입의 필요성인데요. 이 파트를 설명한다 약 1시간 걸릴 거예요. 설명을 드린 다음에 투자론 입문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